프레젠테이션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사실 그 대학교 초반에 저희 스페이셜 때는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파셀 스페이스랑 네글 스페이스의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때부터 뭔가 그 전에는 제가 좀 일러스트레이션 기질 쪽이어가지고 뭔가 무조건 종이 한 장을 채워야 된다. 이제 여기에 공간이 있으면 여기를 채워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교수님한테 배우고 나서 오히려 그 네글 스페이스가 공간을 채운다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걸 이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저는 궁금했던 게 그러면 그 여기에 돌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언더비에 왔을 때 그 바위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동진님한테 듣기로는 이제 원래 이렇게 만드시다가 그 바위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셔가지고 그냥 놔뒀다는데 그걸 뒤에도 어떤 큰 의미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감각을 표현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언어로도 하고 뭐 노래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소위 이렇게 그려서 표현을 하는데 서양화하고 동양화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네. 서양화에서는 화폭에 여백은 허용이 되질 않아. 가득 채워야 돼요. 뭘로든. 근데 우리 한국화는 가득 채우면 그림이 안 돼요. 여백이라는 거를 만들어야지 돼. 그러니까 마지널 스페이스를 만들지 않으면 그 그림이 설명이 되지가 않는다고. 근데 그 마지널이라고 하는 이 비어 있는 공간은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려서 표현되는 공간을 이렇게 그 공간보다 더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위 서양 회화는 어떤 한 순간을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포옹하는 그 장면을 그리는 거지. 그 포옹하기까지의 과정은 그릴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근데 우리 한국화에서는 누구지? 왜 달밤에 남녀가 데이트하는 그림이 있는데, 근데 그 경우에는 그 그림을 보면 그 남녀가 달빛 아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왔을 것 같은 느낌이 다 설명이 돼요. 근데 그건 여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여백으로 해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상상의 여유를 두는데 서양 회화는 그냥 자 이거야 사실은 이런 사실이야. 뭐 신화라고 하더라도 나는 신화를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까도 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서양 건축과 우리 건축의 차이가 두꺼운 경계를 갖는 것과 안 갖는 것 이제 그런 거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프렛에서 이제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공부한 친구들이 이제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좀 거기서도 이제 토크쇼 같은 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나는 내가 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유학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 사실은 유학 갔다 온 친구들 보면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어우 나보다 더 훨씬 똑똑할 것 같고 더 잘할 것 같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컴플렉스는 이제 잊어버린 정도의 이제 그런 되기는 했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지금 요즘에 왜 한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한류라고 하는 게 BTS가 부르는 노래는 한국의 오음계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 서양의 7음계로 만들어진 음악을 가지고 거기다가 한국의 어떤 감각을 불어넣어서 그게 세계에 좀 통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장르의 이 소위 이제 창작
음악이라고 하는 그 활동이 그런 걸로 따지면 얼마든지 우리도 세계 무대에 하나의 그 개성으로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외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어떤 그 뭐 이론적인 배경 같은 것들도 흡수를 했다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화시키는 그러니까 자기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냥 뭐 갔다 왔다 하는 걸로 끝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머릿속에다 담고 나보다 이제 훨씬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 나는 이제 내가 이제 끝날 시간이 이제 보이는데 뭐 100살까지 산다니까 조금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나는 이제 내 끝이 보여. 내 끝이 보이는데 아마 그 이 정도 나이면 전혀 그런 생각 안 들 거예요. 내 인생이 끝이 있다는 생각 아마 안 하고 살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언젠가 끝이 와요. 언젠가 끝이 오는데 그 끝이 오기 전에 이루어야 될 거는 그 선배들이 하려고 하다가 못 이룬 거 그거 인계받아서 그거 완성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주는 이제 그런 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계를 이제 사실 저도 좀 동의했던 게 그 서양화랑 그 동양화의 차이가 그 여백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정말 뭐 많은 갤러리랑 뭐 미술관, 박물관 이렇게 많이 방문을 했는데 그때도 많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사실 미국에 있었을 때는 그냥 그 시간 그때만 이제 집중을 하고 그때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끝내고 그냥 버리고 다른 작품으로 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여기 있으면서 조금 더 큰 시간을 주고 조금 이제 너무 물리적이나 물체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고 조금 뭐 밖에 큰 화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이제 3개월을 잡고 하는 실험적인 프로젝트거든요. 그게 그 시간을 이제 참 계산을 하는데 그때 좀 많이 느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있었을 때도 사실 발표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장르를 할지 모르고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낼지 몰라가지고 끌려다녔는데 이제야 뭐 저만의 작품을 만들고 어떠한 의미를 찾아가지고 그 이제 물리적이지 않은 그 의미를 이제 그냥 어떻게 시각화라면 어떻게 이야기를 만드느냐에 좀 집중하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저 바위 보고 이제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바위는 원래 이제 우리는 이제 설계를 시작을 할 때 지질 조사라는 걸 해요. 땅을 이렇게 이제 그 보링이라고 해서 이제 뚫어보고 거기에 이제 땅 아래가 어떤 조건인지를 이제 따져보게 되는데 유동재 씨가 설계비를 많이 안 줘가지고 이 땅을 짚어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냥 일단 파보면 되겠지라고 해서 이제 팠는데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이제 지하 1층이 있고 1층이 있고 3, 4층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구조로 처음에 설계가 됐었는데 땅을 파다가 현장에서 현장 소장이 급하게 전화가 온 게 바위가 나옵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그 바위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제일 처음에 물어봤던 게 바위 색깔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자락이니까 당연히 바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는 해. 근데 그 바위가 어떤 색깔이지? 그게 더 먼저 궁금했었어. 그래서 이제 현장 나와서 보고 이런 바위가 이제 나온 걸 확인을 하고 이 바위를 나는 자연이 저 산이 나한테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 저거 살린다. 그 저건 누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주어진 디폴트의 조건이지. 근데 그거를 재수 없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나한테 주어진 거면 저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이 공간을 키우는데 나는 여기를 비운 이유가 저 자연을 끌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저 자연이 밑으로까지 흐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조건이어서 저건 살린다. 그래서 설계 변경해갖고 이걸 이제 반지하만 파고 이만큼 이런 공간을 이제 만들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 아마 어떤 게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게 되면 조금만 무슨 또 이렇게 무슨 컨설팅 하는 거 같은 카운셀링 하는 거, 카운셀링 같은 거 되는데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그 선택의 과정이야.
왜 A로 갔을 때 B로 갔을 때 경우의 수라는 게 생기잖아. 근데 A를 선택하고 나면 또 거기서 또 선택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선택에 얼마만큼 그러니까 준비된 선택을 하는 것과 닥쳐서 해야 되는 선택 같은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한다는 게 그 어떤 선택의 과정에 갔을 때 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준비 없이 만나는 선택의 순간과 준비를 하고 만나는 순간은 결정에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해나가면 성공하는 거고 잘 나가다가도 어떤 하나의 선택 때문에 꼬꾸라지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들어갈 때 30명이 우리 과에 합격을 했는데 30명이 다 건축가가 된 게 아니고 나 혼자 살아남았어. 나머지 다 뭐 아예 건축을 떠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건축 언저리에서 뭐 시공자가 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해서 가기는 했지만 건축가라고 남은 거는 이제 내가 유일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라는 게 결국은 내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충실히 준비해서 그 선택의 기회를 만나라라고 하는 게 내가 줄 수 있는 카운셀링이 될 것 같아. 무료 카운셀링.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대학 교수를 딱 9년을 했어요.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하나 지금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이 건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인식 자체가 그냥 건설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좀 더 좋은 건축을 만들려면 뭐 나 혼자만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좀 알려서 공감을 좀 얻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걸 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 유동지 씨가 이 집을 설계를 부탁하러 왔을 때 정말 반가웠던 거는 어떤 거였느냐면 나한테 내가 그동안에 상대했었던 그 의뢰인들은 설계 의뢰인들은 다 성공한 사업가이거나 뭐 성공한 의사거나 뭐 하여튼 그 집을 땅을 소유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우리나라의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최고야. 내 식으로 나는 성공했어. 그러니까 내가 오라. 그런데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다름하고 틀림하고를 구분을 잘 못해. 다른 이야기, 왜 여러분들 TV 보면 뭐 토론 프로그램들 있잖아. 그 토론들 하는 거 봤어요? 그 지론을 이야기하다가 서로 싸우다가 끝나버리는 게 우리나라 토론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면 틀렸어가 아니라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그런데? 라고 물어보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이 잘하는 게 그런 거라고. 그 사람 계속 생각을 바꿔요. 지금까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옳은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생각을 바꿔. 그런 건데 그 쫓겨난 사람은 이제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지. 근데 그런 것처럼 해서 이제 유튜브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공감을 얻는 뭐 그런 게 좀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데 유동재 씨가 왔을 때 내가 가장 반가웠었던 건 뭐냐면 난 저렇게 젊은 클라이언트는 처음 상대를 했는데 더군다나 처음에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그랬더니 인터넷에 뭐 노축 콘크리트라고 치니까 김인철이가 떴대나 그래가지고 이제 찾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내가 설계한 집을 37개? 37개를 다 답사해서 확인을 했대요. 그리고 이분한테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래. 설계비가 밖에서 지질조사를 못했다고 했는데 설계비를 비싸게 부를 수가 없었어. 저 친구한테는. 네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 설계비 줄 수 있는 만큼 줘 하고서는 이제 했던 게 이제 이건데 그런 게 이제 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여요. 우리 건축이 그동안에 내가 뭐 60년, 50년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좌절하고 꺾이고 뭐 했었던 소위 불만의 세월을 저런 그 젊은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또 반가웠고,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잘 만들어 보자. 근데 공사비도 좀 박해가지고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는 만들지 못했는데, 나는 그 퀄리티라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 이 집 잘못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서 아는 그 세계적인 건축가 중에 르 꼬르비제라는 사람 알 거예요. 그 양반이 마지막에 그 프랑스에 했던 작품이 그 리옹에 있는 그 라뚜레시라고 하는 이제 수도원인데, 거기 가 보면 정말 공사 개판으로 했어요. 뭐 콘크리트도 엉망으로 했고, 뭐 창틀도 제대로 안 맞고, 그런데 다들 거기 가면 감동해요. 그 공간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결과치로서의 그 물성 때문에 그 건축이 좋은 게 아니라, 그 건물이 그런 물성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아우라 때문에 다들 거기 가면 감동한단 말이에요.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거기 들어가면 뭔가 이상한 게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이 건물이 그런 수준에까지 올랐다고는 이야기 못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주면 되는 거여서, 나는 요즘에 그 우리나라의 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 아직도 일본의 건축처럼 그야말로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건축은 차라리 우리 감성에는 안 맞는 것 같아. 조금 거칠더라도 내용이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이거 그 공사한 친구도 나중에 좀 나한테 미안해하고 제대로 못 만들어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난 괜찮다 그랬어.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는 거를 이해를 해주고 만들어줬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우리 이 친구는 자기가 생각한 거를 자기 손으로 만들잖아. 근데 건축은 그게 안 돼요. 나는 그냥 아이디어만 있을 뿐이고, 이거를 남의 땅에 남의 돈과 남의 기술로 만들어야 되는 일이어서, 좀 이렇게 내 생각대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타협하고 하면서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게 우리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제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나로서도 이 건물이 나한테는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된 그런 거여서, 그런 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훨씬 더 나보다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할게요.